우리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호기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한중일 세 나라를 연구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강규영 교수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입니다. 네, 이명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명찬입니다. 저는 인하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근에 뭐 경쟁 문제 이런 쪽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국민성하고 혹시 이 경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번에 그걸 주제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하고 제가 핀란드 취재해 갔을 때 정말 달랐던 점이 있거든요. 핀란드 사람들은 점심시간이 20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진짜 햄버거든 아니면 샌드위치든 바로 먹고 올라와서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핀란드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 진짜 궁금한 게 우리는 이 점심시간이 워낙 기니까 이게 한국의 문화인지 우리 동양의 문화인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먼저 일본부터 한번 여쭤보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한국하고. 제가 뭐 일본에 직장 다녀본 적은 없는데 이제 연구소 같은 데 있어 보면은 12시쯤 나와서 1시까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런 거 좀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직장의 형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1시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개 1시간 정도.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무슨 만남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주 또 중국 사람들은 그 손님 대접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정도는 가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가끔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냥 간단한 도시락 같은 걸 3, 4, 5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화돼 있다. 뭔가 일이 있을 때는 좀 길게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중국도 현대사회로 들어왔으니까 뭐 1시간 안에다 해결을 하라고 아마 하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네요. 도시락을 많이 사 먹어요. 그런가요? 왜 도시락을 이렇게 좋아하죠? 글쎄요. 원래 도시락을 유명하잖아요, 일할 때는 뭐 거의 도시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딱 시간을 잘라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중국 분들 이제 모셔다 놓고 회의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꽤 괜찮은 도시락을 갖다 대접하는데 중국 분들은 도시락 가져왔다고 굉장히 나를 비하하는 거야. 뭐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문화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손님 접대. 손접대. 중국은 이런 테이블에 막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해야지 이제 손님 접대라고 인식하는데 일본은 손님 접대라고 특별히 없어요. 딱 자기들 하는 대로 도시락도 좀 이제 가격이 다양하니까 퀄리티 높은 걸로 이제 주문해서 그러면 충분히 대접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니까. 야, 그럼 이 접대 문화가 일단 굉장히 경제적 측면에서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중국처럼 접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우리 한국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전에 서구화됐다고 그러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동양, 서양을 굳이 뭐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도 일본은 조금 서구화된 경향을 더 빨리 간 거고. 경향도 경향이지만 여론조사에 보면요. 일본인들 70% 가까이 아시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원래 뭐 유명하죠. 그러니까 뭐. 근데 옛날에 일본은 접대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블 경제가 꺼지기 전에 일본 영화들 보면 막 접대하고 막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 오모테나시, 오모테나시라고 아주 유명하죠 일본에서는. 그게 이제 손님에게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일본에서는 외국인들이든 어쨌든 한 5년까지는 손님으로서 잘 대해준답니다. 5년 딱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얄짤없다는 거예요. 내국인 대우해가지고 경쟁 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5년은 그래도 오모테나시 비슷하게 이제 손님 접대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또 이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출근을 한 다음에 회사 프린터를 사용하면 이거는 회사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회사에서 충전하는 거 이것도 회사의 전기를 도둑질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요 전기 자체를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KBS 특별 취재를 갔었어요. 금철현 기자 아실 거예요. 금철 기자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가서 프로젝트 큰 걸 했는데 엄청나게 그 기기들을 메고 와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충전을 하려고 당연히 꽂았죠. 바로 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나는 그걸 잘 모르고 아니 무슨 식당이 이렇게 야박해. 한국 같으면 그냥 눈 감아줄 텐데 근데 일본은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라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히 문화 차이인 것 같은데요. 중국은 회사 물건 그리고 내 물건 구별을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잘 없죠.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굉장히 이제 야박하다고 그렇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동양의 문화라는 것, 정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제일 강조하지만 중국은 그걸 더 많이 강조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있었는데 이제 세상이 분화되고 각박해지고 뭐 이런 거에 영향도 있겠지만 충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이 디지털화가 됐으니까 네. 뭔가 지불하고 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제 기업이나 뭐 회사 이런 데서 물건은 일정 부분은 뭐 거의 같이 쓰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공공재적인 성격이 훨씬 강하다. 네. 공산주의잖아요. 네, 예상한 거랑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궁금한 건 네. 이제 한중일 세 나라가 과연 개척 정신을 갖고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고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아니 왜 이렇게 스타트업이 그동안 엄청나게 발달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좀 주춤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중국은 1949년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됐고요.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계획 경제를 하는 시스템이고 모든 거를 정부가 통제하는 네.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고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이론으로 하더라도 자본주의 다음 단계에 오는 거고 그 얘기인즉슨 당대 최고의 생산력을 가지고 사회주의로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사회주의를 먼저 왔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그런 생산력을 갖고 있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이나 이런 소위 사회주의에 천착한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기초도 없는데 사회주의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못 사는 중국이 돼버렸잖아요. 사회주의라는 게 자본주의 다음 단계에 오는 거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바꾼 게 덩샤오핑이에요. 이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개혁 개방 이거를 했고 개방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제 분업체계에 들어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도입을 한 건데 그러고 나서도 중국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대 시장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가 조금 문을 열어주니까 많은 외자가 들어왔고 그래서 노동집약 산업을 우선 가지고 그 자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두 개를 바깥에다 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료와 시장을 바깥에서 해결한다. 그러니까 중국 거를 쓰지 말고 원료도 니네가 갖고 와서 가공해서 팔기도 외국에다 팔아라. 이렇게 원래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오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뭐 시진핑도 그런 얘기 하죠. 중진국 함정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단계를 넘어가려면 그 다음 단계에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전같이 사람 수를 가지고 노동력에 의존해서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경제를 끌어올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히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후진타오 시절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이게 뭔가 새로운 형태로 좀 나가야겠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리커치앙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리커치앙 체제가 이제 시진핑하고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스타트업을 대거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리커창의 아이디어인가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원래 이 공산주의에서 나눠 먹자 하던 시스템에서 야 이제부터 스타트업 해보자 뭐 정부가 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막 갑자기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론이죠. 성공했을까요? 그게 이제 선부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죠. 우선 일부 지역이 먼저 부자가 되라. 왜냐하면 중국 같은 거대 실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덩샤오핑의 이 선부론 우선 부자가 되라라는 거는 원래 사회주의의 가장 핵심 가치인 공동의 부유. 그 다음에 가치관은 지금 뭐 사실 시진핑이 공동부유론 때문에 머리를 많이 속을 썩이고 있지만 그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시스템은.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요새 리창 총리가 지난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AI 플러스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10년 전에 리커창은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인터넷 플러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노동집약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정부가 이런 공간을 열어줄 테니까 너희가 투자를 해라. 그래서 사실 상당한 보조금, 그 다음에 뭐 사무실 제공, 뭐 이런 거, 국가 주도형 스타트업 기업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고 국가 정책을 거기다 뒀죠. 그게 이제 첫째는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하고 둘째는 그때부터 사실 이제 전 세계가 잘 아시다시피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뭐 중국은 세계적 국가로 떠올랐지만 국제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불경기로 많이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데 실업자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취업률을 올리고 이러는데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요즘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지? 사실은 이게 뭐 중국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특히 과학기술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데가 이제 하이테크라든가 이런 쪽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파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위축이 됐고 거기에 이렇게 위축이 되니까 시진핑 지도부는 더 강력한 사회주의, 더 강력한 공동부유, 더 강력한 소위 집단의식 이런 것들을 더 부여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지원도 옛날같이 되질 않는 거죠. 이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지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알리바바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 마윈 같은 CEO가 대표적인 피해자가 되고 그 다음에 텐센트라든가 결국은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죠. 이 발전 추세가 걸림돌이 정부가 이거를 우리를 속된 말로 딴지를 거는 거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경기가 나빠지니까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그게 사실은 창업을 하자라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남한테 가지 말고 창업을 해라.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한 친구들한테 이만큼 한두 평짜리 이걸 정부가 제공해줘요. 컴퓨터하고 앉아서 네. 뭐 연락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일부는 유니콘 기업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은 가라앉았죠. 그렇게 뜨거웠던 게 한꺼번에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했던 게 1989년까지만 해도 세계 100더 기업 가운데 대부분이 일본 기업일 그렇죠. 정도로 엄청났던 때가 있었잖아요. 아니 예전에 소니 뭐 창업 신화 같은 거 보면 진짜 일본 사람들 창업 좋아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과거하고 지금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일본은 도대체? 그게 버블에서 꺼졌잖아요. 꺼지면서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망해버린 듯 하니까 초보수적으로 경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해고만 당하지 않으면은 직장 다니기만 해주면은 감지덕지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고 임금 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자르지 않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니까 앞에 그렇게 경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원들을 다 잘라내고 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 자기 직원도 못 지켰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나는 괜히 엉뚱한 짓 해가지고 저렇게 대량 해고 이런 걸 하지 않고 내 있는 식구들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최고의 그 경영이다. 이런 마인드가 버블 이후에 많이 그게 정착이 됐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도 좀 변했겠네요. 직원들도 예전에 일본인들이 막 시장 개척하던 1970년대 뭐 이런 때 얘기 들어보면 정말 회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했던 얘기들도 있는데 요즘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IMF 때 딱 터지고 나서 금부치를 다 가지고 나왔죠. 네. 지금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가지고 나올까요? 안 갖고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어때요? 가지고 나올까요? 글쎄 조금 나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학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애국심을 가지고 뭔가를 많이 했더니 뭐 그 사람 돌아오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나서도 나한테 돌아온 건 없고 어떻게 보면은 빈부의 격차는 커지면서 과실을 챙기는 사람은 딴 사람이 있더라. 이런 이제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일본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과거에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막 올라갈 때는 도전의식도 있고 흥거리 정신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정점까지 갔었잖아요. 정점까지 갔다가 하루아침에 붕괴되니까 도전에 대한 생각의 마인드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경영자 척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니까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경영권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괄채용, 종신고용 그게 스타트업이 나올 그 토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명문대 나왔다 그러면 막 일괄 딱 3학년 되면 벌써 취직 쫙 다 하고 4학년 때는 취직했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빡 나죠. 취직했는 사람들은 뭐 공부하겠어요? 1년 내내 기가 막히게 노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도대체 대학교 3학년 말에 글쎄 다 말이에요. 취직을 시켜놓고 4학년 때 1년 동안 놀게 만드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런 도대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런 걸 고쳐야 돼요. 그게 하나하나. 네.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런 관행적인 것들이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왜 안
꽂힌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네.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너무 다른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청년들이 정말로 취업하기 어렵다 그러고 이 좋은 대학을 나와도 뭐 임금이 이제는 낮아졌다는 둥 이런 기사도 최근에 나온 거 봤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한 청년들 열심히 일하나요? 어떻습니까? 취업을 하면은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1178만 명의 대졸자가 올해 졸업을 해요. 그 중에 약 50%에서 55%가 이공계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배웠으니까 하이테크와 연계되는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운 좋게 그런 직장과 연계돼서 가는 친구들은 아주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내가 대학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는 그냥 할 수 없이 취업한 친구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은. 그런 친구들 열심히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올 들어서 택배, 거기도 마찬가지죠. 택배가 발달하니까. 택배 신규 채용 인력의 70%가 대졸이라는 거죠. 좀 이공계 뭐 이런 학생들도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없이 자기가 원하는 데를 못 가면 이렇게 해서 좀 비를 피하자. 근데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게 탕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누워 있는다는 바짝 거. 누워서 네. 그게 부추예요. 원래 부추가 힘이 없잖아요. 네. 바닥에 쫙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세워라 내워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하이테크 산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산업들은 중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아직 그런 제품에 대해서 확고하게 소비 시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들어서 상당 부분은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뭐 기술 제약 있지 막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외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있는 외자마저도 지금 나가려고 하는 빠져나가는 이런 거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 좋게 그렇게 된 친구들은 열심히 거기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자기 자리 찾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내가 원래 A가 전공인데 B로 왔는데 언젠가는 A로 가고 싶겠죠. 그러면 그 배달하고 이런 것들은 잠시죠, 임시. 임시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하다가 그걸 다 취업률에 넣은 거예요. 네. 넣었는데도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청년 수업률을 몇 달 동안 발표 안 안 하고 하고 그걸 넣으려고 그렇게 난리 쳤던 거군요. 그걸 넣고 그다음에 원래 중국은 우리나 이런 데하고 실업의 기준이 달라요. 중국은 어떻게 그걸 또 싹 바꿨냐면 원래 일자리가 있다가 없어진 사람만 실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구직자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심한 꼼수인데요. 그래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21.몇%에서 청년 실업률이 뭐 14%대로 일단 내려왔는데 그것도 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기준으로 해보세요. 거기다가 농민공이라는 특정 집단이 있습니다. 호구는 아직 농촌에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부모들이 와 있지만 이건 대졸자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이 농민공들의 호구는 저쪽에 있기 때문에 도시 취업 인구하고는 애초부터 관계가 없는 인구예요. 그럼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막 그걸 집어넣어서 하는데 지금은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수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뭐 21% 이게 작년 7월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그때 베이징 대학의 북경대학의 한 교수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50% 가깝게 실제로 실업률이 높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취업을 해야 가처분 소득이 생기고 그래야 소비가 되고 뭐 이런 선순환 구조 소비가 돼야 기업 투자가 일어나고 이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의 가장 첫 단계에서부터 지금 중국은 걸려버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옛날부터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동안 개혁개방으로 그런 상황을 한 번도 안 맞닥뜨리고 계속 블랙홀이 돼서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였었잖아요. 근데 이거 이번이야말로 진짜로 40여 년 만에 처음 맞는 위기예요. 그게 좀 중국에 대해서 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훨씬 나은 그런 삶을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 살아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툭 꺾인 그런 삶을 사는 청년들 굉장히 의욕이 한꺼번에 꺾였겠네요. 의욕도 꺾이고 사회 불만 세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린 젊은 세대는 다 시진핑 찬양 추정하고 그랬어요. 그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 완전히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믿고 따라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표현은 못하지만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가장 크게 내세운 거는
우리가 세계적 국가가 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고 앞으로도 미국과 겨룰 만한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걸 닦아야 된다. 거기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열광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 시주석하고 같이 가면 되겠구나.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겼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런 게 오래 가게 되면 그렇죠. 이게 뭐 말하고 다르네. 이거 아니네. 그렇죠. 뭐 아마 북한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말을 그렇죠.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옮겨지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민주자유국가는 시민사회도 있고 뭔가 사회를 제어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표출이 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더하죠. 전제 왕조 같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 공부하면서 이게 뭐 꼭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일본이 겪었던 민주화의 소위 경험 그거 참 대단했잖아요. 일본도 학생운동이나 한국도 한국식으로 그거를 어쨌든 지나왔고 중국은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게 이제 당의 통치라는 강력한 시스템에 의해서 제어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당이 잘해주면 묻어서 따라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하니까 나는 지지를 보내면 돼. 근데 이게 조금씩 가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이 탕핑족의 원조, 우리가 그 전에 N4 세대였지만 또 사토리 세대라든가 그렇죠. 뭐 히키코모리라든가 히키코모리 아주 유명하죠. 일본에서 워낙 많았잖아요. 자, 그러면 일본의 이제 대졸 예정자들의 취업률 뭐 99%, 뭐 우리하고 계산 방법이 또 역시 달라서 99라고 맨날 나오지만 어쨌든 좀 높아진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죠. 일본의 예전처럼 이제 다 포기한 그 사토리 세대에선 좀 벗어난 겁니까? 그게 안 벗어났을걸요. 지금 현재 일본의 회사의 직장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의욕이 그렇게 없어요. 의욕적이. 통계치를 보면은 회사에 관여하고 싶다도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아요. 그런 통계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면 특히 이제 경제산업성에서 통계치를 내가지고 일본이 참 이거 큰일 났다. 뭐 통계치를 보면 이거 일본은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문제의식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실업률에서는 중국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직장이 1.7 하다가 2점 몇까지 올라가고 2개 이상 골라서 갈 수 있는 뭐 이런 식이다. 이제 그런데 이제 뭐가 또 문제냐니까 일본에서는 일괄 채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공서열별로 올라가는 게 이게 많이 타파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니까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세월이 가야지 올라갈 거고 그때 돼야 뭐 봉급이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업에서는 하라는 일만 하지 뭔가 좀 의욕적으로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면 이놈 소리 듣는 거예요. 반영 거의 안 해요. 내가 그런 걸 참 일본에서 많이 느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요. 그냥 드는 척 하지 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사회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내 일대로 그냥 쭉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문제 제기 계속하는 게 이 종신고용이 문제가 있다. 이거 빨리 타파해야겠다. 근데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도 또 한쪽에서는요. 종신고용이 이게 일본 특유의 상당히 그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건 또 사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 의식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직업이 안정이 되잖아요. 아 우리는 뭐 중간에 잘리기도 하고 막 명예퇴직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정년까지는 내가 특별히 잘못하는 거 없으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공공 어떤 그런 게서는 되도록이면 튀는 걸 일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욕먹는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마인드가 종신고용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괜히 열심히 해봐야 뭐 서열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중간에 뛰어 들어갑니까? 뛰어 들어올까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눈총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너 뭐 내 앞 가로질러 승진하고 싶은 거야? 뭐 이런 오해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아예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그게 생산성이 높아지겠어요, 회사가? 안 되겠네요. 이런 문제가 이제 일본에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가 2000년 초반에 한번 취재를 갔더니 중국이 재밌었던 점이 문화대혁명 때 많은 세대가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 그때만 해도 막 30대 기술원 제가 만난 CEO들이 전부 30대인 거예요. 2000년, 2003년 요럴 때 취재를 한 서너 번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엔 중국에서 그 사람들이 또 꼰대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 일본하고 이 비슷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이제 그 시작점이 완전히 다른 네, 거죠. 다르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사회 통제가 이제 국유 개념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국유가 100% 되는 게 가장 사회주의적인 거죠. 네. 그런데 사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뭐 마오쩌둥이 사회주의를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비국유 성분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뭐 마찬가지죠. 우리 집 닭이 계란을 낳는데 몇 개 낳는지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우리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사유 성분이라는 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이 사유를 제도적으로 조금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아 내가 일을 하면 내게 생긴다 그래서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효과가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시진핑 시대 들어와가지고 왜 자꾸 시진핑 리스크가 제일 크다 왜 크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적어도 30-40년을 해왔던 현대에 들어와서 해왔던 이 시스템을 다시 옛날로 돌려놓으려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면 자국 경제 방향성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아시아의 병자였죠, 중국이. 네.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이제 세계적 국가로서 거대 국가가 탄생을 했어요. 못 살았지만 어쨌든 미, 소, 중 이렇게 삼각체제를 만들어서 왔고 경제도 개혁개방이라는 걸 통해서 세계적 국가로 발돋움을 하면서 저는 가장 큰 중국에서의 그 중국인에 대한 역할이 뭐냐 하면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했다. 아 이제 우리도 원래 중국은 옛날에 잘난 조상을 둔 네, 나라잖아요. 그렇죠. 항상 세계 최대의 생산력을 갖고 있었고 선진 문화를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인한테 자신감을 줬는데 이 자신감이 잘못 표출이 되면 그게 이제 전랑외교, 민족주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화주의. 나쁜 게 먼저 드러나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난 거죠. 이제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 왜 뭐만 하면 다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이 우선 좀 부족해요. 어떤 교육이 부족하냐 하면 원래 후발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남들 100년 걸려서 할 거를 네, 그 뒤따라가면 그러니까 빨리 가서 20-30년 만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발전 단계에서 그렇게 빨리 갔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한국 같은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네. 그러면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시행 저렇게 가면 저 문제가 생기니까 저거 가지 마. 이러면서 다 계획으로 그 정부가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적응할 만한 의식을 못 키웠다. 예, 개발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한테만 그래 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경제적으로 접근을 했고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했다. 너무 기계적으로 갔고 압박으로 많이 정부는 통제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정부 통제나 압박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중국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을 겪지만 어쨌든 세계 최대의 제조국이에요. 아직도 한 30%는 메이드 인 차이나란 말이죠.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 하고 있죠.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 거 안 써? 그럼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것도 속으로는 약간 있는 거죠. 알리 테무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이 가면서 시민의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받쳐줬다. 그게 문제가 비림비공 거기에 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비림비공. 뭐 그때도 그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비림비공은 인표를 비판하고 공자를 비판하는 건데 네. 이제 빗대서 사회 그거는 이제 주울레에 대한 투쟁 운동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 이거죠. 예,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원래 뭐 중국이라는 데가 학문을 숭상하는 사회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그게 정치화되고 특히 사회주의 입장에서 보면 육아 질서는 전형적인 봉건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지금 제일 그게 하는 게 뭐냐니까 한국 유학생들이요 일본 가면은 사랑을 많이 받아요 교수님들한테. 왜 그러냐? 장유유스를 알고 교수님 앞에서 이 스승을 뭐라 그러죠? 스승은 부모님 같이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그림자 이런 게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일본 학생들은 어떤지 아세요? 술을 어느 정도 마시잖아요. 교수님한테 오마에 그래요. 너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내가. 정말요? 네. 와. 그런데도 허허 웃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이 유교는 봉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에 특히 중동이라든가 저기 아시아 쪽에서 많이 공감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 저 가족 질서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너무 잘 맞다. 그게 이제 유교적인 마인드가 약간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봉건적이냐? 그 좋은 점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지금도 한국은 예의 같은 것들이 솔직히 선배에 대한 어느 정도 예우가
같은 것, 스승에 대한 예우, 그 다음에 내보다 연장자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유교적인 마인드가 나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그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중국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제 아까 비림비공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제가 네.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육아질서라는 게 상명하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왜 근대 들어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을 받았고 왜 이렇게 아시아의 병자로 갔느냐.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인류 역사 발전이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원시 공산사회에서 노예제에서 봉건사회를 거쳐서 이제 자본주의로 오잖아요. 근데 이 봉건이 전제라는 이름으로 전제 정치로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타임을 놓쳤다. 이제 그래서 이걸 빨리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걸림돌인 거고. 그렇죠. 도덕적으로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화권, 대만도 그렇고 홍콩 이런 데도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 선생님에 대한 어떤 경외 사상이라든지 경외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예, 동경에서 이제 유학할 때 그 유학생 교류센터라고 한 1000명 정도 유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한 2년, 3년 정도 있었는데 중국 유학생들은요. 내가 그때 40대 초 꽤 이제 나 있잖아요. 20대가 이러고서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이러고서 그냥 뭐 반말하는데 아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문화 대응력도 좀 바뀐 그게 거라는 문화, 얘기 들어요. 그렇죠. 중국의 문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유교의 문화가 싹 사라지고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다라고 지금 중국 지도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방의 민주가치, 뭐 자유인권 개방과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가 다른 게 뭐 있냐라는 거죠. 그런 게 왜곡돼서 전달이 되면 국수주의에 가까운 민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 진보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젊은 층에 상당히 팽배해 있는데 그 기초가 사실 이 박사님 계셨을 때니까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30년 정도 네. 3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는 그런 뿌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게 문화대혁명 때 많이 파괴가 된 거예요. 많이 파괴됐다. 파괴가 됐고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거지도 QR코드로 또 그러니까. 동량하잖아요. 그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놀라운데요. 여기다 다 찍어줘야 돼요.